이 사람이 누구십니까? 송소령의 물음에 두 감시자는 대답이 없었다. 며칠 뒤 군의관 정규영 대위는 합수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얼굴을 보고도 왜 각하인 줄 몰랐는가란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병원에 들어왔을 때는 얼굴에 피가 묻어 있었고 감시자들이 응급처치 중에도 자꾸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시계가 평범한 세이코였고 넥타이 핀에 맥기가 벗겨져 있었으며 혁대도 해져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약간 있어 50여 세로 보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로 미루어 각하라고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0월 27일 오전 5시를 조금 넘어 정형모 화백은 친구로부터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충격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았다. 예상했던 대로 오후에 문공부에서 좀 들어오라는 연락이 왔다. 국장에 쓸 대통령의 영정을 그려달라는 당부였다. 그날부터 정화백은 철야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얼굴을 어떻게 표현할까로 고민했다. 4년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인상적이었던 그의 눈을 떠올려 보았다. 부끄럼 타듯 아래로 내리든 눈. 그러나 정시할 때는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빛나는 안광을 영정에 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박정희의 눈매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 가슴속을 훤히 꿰뚫어 보는구나 하는 느낌을 주어 거짓말을 못하게 하는 힘이 있었다. 정형모는 유경수 여사가 죽은 뒤에 청와대 본관에 걸어둘 유경수 초상화의 작가로 뽑혀서 유교사의 사진만 참고하여 많은 그림을 그렸다. 그는 대통령 부부의 초상화 모두를 사후에 그리는 인연을 갖게 된 것이다. 정화백은 대통령 영정을 그리면서 1975년 8월 28일에 그를 만났던 기억을 되살려 보았다. 윤주영 문공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서니 대통령은 딸 그네와 함께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대통령은 긴장하고 있는 정형모에게 청와대에는 정화백의 그림이 가장 많아요 라고 하면서 자리를 권했다.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정화백에게 담배를 권하더니 라이터를 켜서 불을 붙여주었다. 정형모는 부모 앞에서도 피우지 못하는 담배를 대통령 앞에서 피우다니 하는 생각이 나서 서너 모금 피우다가 재떨이에 비볐다. 완전히 껐다고 생각했는데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서 대통령 얼굴 쪽으로 날아가는 것이었다. 당황해하는 정화백을 보고 그네가 재떨이에 뚜껑을 덮었다. 식당으로 옮겨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정화백이 그린 유경수의 초상화가 벽면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유교사의 특징을 살리려고 웃음 띤 입술과 우아한 목을 신경 써서 그렸지만 만족을 느끼지 못한 정화백이었다.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은 그네에게 너도 알렉산더 대왕 전기를 읽고 있지 라고 하더니 2층으로 올라가 아내의 사진 앨범을 가지고 내려왔다. 그는 햇살이 드는 창가에 앨범을 펴놓더니 정화백에게 사진을 고르라고 했다. 그때 37세였던 정화백은 대통령이 꼭 자상한 아버지처럼 느껴졌다. 그날 식단은 토스트와 만둣국, 그리고 반찬 3가지가 전부였다. 정형모는 국장 하루 전인 11월 2일에 영정을 완성하여 납품했다. 7일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탁자만한 150호짜리 화폭에다가 근대와 혁명가의 비장한 혼을 불어넣어 보려고 했던 정씨는 곧 고난잠에 떨어졌다. 1979년 11월 3일 고 박정희 대통령 국장 영경식이 중앙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최기화 대통령 권한대행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영전에 바쳤다. 이때 국립교향악단이 연주한 교향시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였다. 독일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작곡한 이 장엄한 곡은 낮은 음에서 시작하여 고음으로 치달은 뒤에 꼭지점에 도달했다가 갑자기 사라진다. 이 곡은 독일 철학자 니체가 쓴 같은 이름의 책 서문을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 곡을 선택한 것은 국립교향악단의 홍현택 상임지휘자였다. 그는 박 대통령과 초인의 이미지를 연결하고 말고 할 겨를이 없었다면서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곡을 연주한 것이다 라고 했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서문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인간이란 실로 더러운 강물일 뿐이다. 인간이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고 이 강물을 삼켜버리려면 모름지기 바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박정희는 질풍노도의 시대를 헤쳐가면서 영욕과 청탁을 같이 들이마셨던 사람이다. 더러운 강물 같은 한 시대를 삼켜서 바다와 같은 다른 시대를 빚어낸 사람이다. 박정희가 그런 용광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권력을 잡고 나서도 스스로의 혼을 더럽히지 않고서 맑게 유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1963년 최고회의 의장 시절에 쓴 책 국가와 혁명과 나의 끝장에서 박정희는 서민 속에서 나고 자라고 일하고 그리하여 그 서민의 인정 속에서 생이 끝나기를 염원한다고 했다. 그는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 대사가 평한 대로 한시도 자신이 태어난 곳과 농민들을 잊어본 적이 없었던 토종 한국인이었다. 그는 사후 지식인들로부터 문매를 맞았으나 서민들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살아있었다. 최근에 박정희의 인기는 서민들의 인정을 지식인들이 뒤늦게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만 새로울 뿐이다. 연결식에서 박정희의 육성연설 녹음을 2편 골라서 틀었다. 지금 들으면 국민들에 대한 유언처럼 느껴진다. 1978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개원식 치사. 여기서 박정희는 자주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자주정신이란 우리 스스로가 이 나라의 주인이며 역사 창조의 주체라는 자각이라면서 우리의 전통과 역사에 뿌리를 둔 주체적 민족사관을 정립하여 자주정신을 복돋음으로써 민족 중흥에 활력을 제공하자고 역설했다. 박정희는 국가와 혁명과 나의 끝장에서도 소박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서민사회가 바탕이 된 자주 독립된 한국의 창건, 그것이 본인의 소망의 전부다. 동시에 이것은 본인의 생리인 것이다. 본인이 특권 계층, 파벌적 계보를 부정하고 굴림사회를 증오하는 소위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었다. 박정희가 자조정신, 자립경제, 자주국방을 강조한 것은 이 3자를 갖추어야 진정한 자주독립국가 행세를 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박정희의 이 확신은 국수주의나 폐쇄적 민족주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에 대한 동정심과 서민들을 괴롭히는 힘센 자들에 대한 정의감의 확대판이었다. 그에게 있어서는 서민들을 괴롭히는 강자에 대한 반발심이나 우리나라를 누르려는 강대국에 대한 반발이나 같은 심정에서 출발한 다른 표현이었던 것이다. 그는 서민적 반골 정신을 대통령이 된 뒤에는 민족의 자주정신으로 승화시켰던 사람이다. 연결식 기도에서 천주교계를 대표한 김수환 추기경은 이렇게 말했다. 인자하신 주여, 이제 이분은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엎드려 주님의 자비를 빌고 생명을 목말라 합니다. 이분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죄와 죽음의 사슬을 끊고 생명과 광명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문안교회 강신면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저 공중을 나르는 참새 한 마리도 당신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지금 이 뜻하지 않은 일의 뜻을 알지 못하여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이 길은 인간이면 누구나 한 번은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뜻밖의 비참하게 가셨기에